은퇴 후에 받을 연금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자꾸 바뀐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면 오이 연금이 꽉인다. 아니면 자식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뚝 끊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요. 정부 발표 자료부터 뉴스, 전문가 분석까지 싹 다 모아서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관련해서 확 바뀐 내용들, 그 속사정까지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까지 들으시면요. 복잡했던 연금제도 변화가 뭔지 딱 감이 오실 거고요. 어떻게 해야 내 노후가 좀 더 든든해질지 그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말이죠.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분들께는 진짜 귀가 번쩍 뛸 소식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일을 할 때 소득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연금이 깎였잖아요. 네, 네, 그랬죠. 그 기준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월소득이 309만 원이 정도 넘으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반토막까지 날 수 있었어요. 반토막이요? 네. 이게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작년만 해도 거의 13만 7명 이분들이 연금 깎이는 걸 경험하셨고, 총 깎인 돈만 해도 2,400억 원이나 됐습니다. 2,400억 원? 와, 진짜 크네요. 그럼 일할 맛이 좀 안 났겠어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월 509만 원으로 기준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509만 원이요? 와, 거의 월 5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이제 연금이 안 깎인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요즘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점점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 흐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변화라는 거죠. 경제활동 증가요? 네. 통계청 자료 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서요.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었답니다. 11만 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전 제도는 생계를 위해서든 자아 실현을 위해서든 일을 더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러면 손해 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준을 확 올린 건 이제 걱정 말고 더 일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느님 정무의 어떤 강력한 신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월 300에서 500만 원 사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고령 사회에서의 경제 활동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정말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마 이게 더 많은 분들이 기울이실 것 같은데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합이 70%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생활안정지원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2025년을 기준으로의 기초연금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그 소득하고 재산 기준선 이걸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면 364만 8천 원까지 가능해졌어요. 작년보다 각각 한 15만 원, 24만 원 정도 오른 거서 기준이 좀 올라갔군요. 네.
그리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돈, 기준 연금액 이것도 조금 올라서요. 약 34만 3천 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점 유의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자동차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배기량이 뭐 3000cc 넘거나 차값이 4천만 원 넘으면 고급차다. 이래서 기초연금 받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배기량 기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넘냐 안 넘냐 이것만 봐요. 아, 배기량은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좀 큰 차를 타셨어도 지금 중고 시세가 4천만 원 안 넘으면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이렇게 된 거죠. 허허. 그건 좀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기초연건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소득 인정액 개선이에요. 아, 소득 인정액 맞아요. 이거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월급 얼마, 연금 얼마 이것만 딱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뭐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 자산까지 전부 다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요. 전부 다요? 와, 그럼 계산하기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무조건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빼주는 게 있어요. 공제라고 하죠. 아, 공제요? 네.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버는 돈 근로 소득은요. 월 110만 원은 그냥 없는 셈 쳐져요. 기본으로 빼주고 거기서 남은 금액의 30%를 또 깎아줍니다. 와, 110만 원 빼고 또 30%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 인정에 계상할 때는 한 63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반영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그렇네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은 기본으로 빼주고요. 예금 같은 금융 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걸로 쳐줍니다. 물론 빚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에서 빼주고요. 아, 공제가 꽤 많네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좀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매달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으신데 평생 모아두신 예금이나 그냥 살고 계신 집 때문에 이 소득 인정의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전세 보증금이나 통장에 넣어둔 돈 이런 현금성 자산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렵게 이 소득 인정의 기준을 통과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셨다고 칩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네.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깎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라는 건데요. 아, 정말 복잡하죠? 저도 자료 보면서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 감액. 부부 감액이요? 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요. 각각 20%씩 깎아요. 아니, 왜 깎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같이 살면 생활비가 좀 절약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까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였군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좀 받으시는 분들, 지금 기준으로 한 월만 5천 원이 정도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아요? 네. 이게 한 70만 명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제일 뜨거운 제도 중 하나예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건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아까 말한 그 선정 기준액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넘치는 만큼만 딱 깎는 제도예요. 아, 너무 많이 받지 않게 조절하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취지죠. 이 감액 제도들 중에서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부 감액은 곧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어떤 변화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부에서도 소득 하위 40%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점점 줄여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국회에서도 이미 폐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서류상 이용 같은 부작용도 막고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죠. 그렇군요. 부부 감액은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자, 그런데요. 이런 제도적인 감액 말고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기초연금이 갑자기 딱 중단되거나 깎여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저희가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녀가 매달 꼬박꼬박 보는 용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용돈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영주에 사시는 윤복자 할머니 사례처럼 매달 똑같은 날짜에 자동 이체로 딱딱 용돈을 받으면요. 이게 정기소득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릴 수가 있대요. 아이고,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그렇죠. 두 번째는 갑자기 좀 큰 돈이 통장에 훅 들어오는 경우예요. 박봉남 어르신 사례인데 뭐 자녀 결혼식 축금 못 해주신 거라든지 병원비 하라고 보내준 돈 아니면 퇴직금 같은 게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딱 입금되면 이게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봐서 그 분기에는 연금이 중단되거나 깎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문제가 되는군요. 네. 세 번째는 예금 관리 문제인데요. 이만수 어르신처럼 퇴직금을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아까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빼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2천만 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그 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연 4% 이자로 계산한다던가.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확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통장에 돈 넣어둔 것도 소득으로 본다. 이것도 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농사나 어업하시는 분들 소득 신고할 때 경비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예요. 충북계산 이말순 어머님처럼 농사 수입이 있었는데 농약가, 비료가, 뭐 기름값 쓴 거, 영수증 같은 증빙을 제대로 못 챙기시면 그냥 판돈 전부가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고,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참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정말요? 방법이 없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의 성격과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용돈은요. 가급적이면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치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실 때 비정기적으로
또 금액이나 날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아, 정기적이지 않게요. 네. 그리고 축계금이나 병원비 보조처럼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들어올 때는요. 통장에 메모를 꼭 남기세요. 아들, 결혼, 축금 보조라든지 병원비, 보탬 이런 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써놓고 창첩장이나 진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돼도 소명화가 훨씬 수월해요. 아, 증빙 자료 중요하군요. 예. 예금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생각해서 여러 운행에 좀 나눠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사용하신 경비 영수증 이거 정말 꼼꼼하게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네.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청해야죠. 네.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생일이 속한 달. 그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송해를 안 봐요. 아, 한 달 전부터요? 네. 미리 신청해야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셔도 되고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와서 도와주시기도 한대요. 아, 그런 서비스도 있군요. 네. 그리고 혹시 신청했다가 아, 이거 난 안 된대 하고 탈락하셨더라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걸 신청해 두시면요.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뭐 내 상황이 변해서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오, 그거 좋은데요? 네. 한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탈락은 아닌 거죠.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에서요.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적절한지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아, 재검토 중이군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이나 공제 기준 같은 게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연금 받을 자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또 재검토되고 있으니까요.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또 재신청 기회를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한 소득이나 재산 공제 기준 같은 게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된다면 예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모든 변화들 그리고 이 복잡한 제도들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연금 제도가 계속 바뀌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배경에는 역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좀 녹록치 않은 현실에 깔려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높잖아요. 네. 부끄러운 일이죠. 66세 이상 인구의 40.4%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통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평균이 한 14% 정도 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예요. 특히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더 심해져서 76세 이상 후기 노령층은 절반 이상 52%가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 다 합쳐도
한 달 평균 받는 돈이 8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86만 원.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가 136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네요. 그니까 기초연금이 그냥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층 아까 말씀드린 55세에서 79세의 분들이 계속 늘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0만 명을 넘어선 거고요. 네. 아까 그 통계에 말씀하셨죠. 고령층의 약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왜 계속 일하고 싶냐고 여쭤보면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려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시는 거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얻게 되는 일자리의 질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단순 노무직 22, 6%고 6%고 그 다음이 서비스직이고요. 평생 일했던 그 주된 직장에서 정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 일하시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53세 정도 되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50대 초중반의 주된 일자리를 잃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래 일하고 싶다기보다는 오래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신 분들이 많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령연금 소득상한 올리는 거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없애려는 논의 선정 기준 다시 보겠다는 거. 이런 움직임들이 전부 다 이런 고령층의 노동시장 현실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의 초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또 동시에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더 큰 질문과 연결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노령연금 소득 상한 바뀌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의 그 복잡한 기준들, 감액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갑자기 연금이 또 끊기지 않으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팁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는지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 현실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연금 제도는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중한 권리인이 연금을 제대로 받고 또 지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두고 때로는 좀 세심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본인이나 혹은 부모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더 공정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바뀌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 개인 차원에서는 그냥 국가연금 제도가 좋아지기만 바라기보다는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은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노후 준비 방식을 스스로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내 재정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일을 계속할 건지,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니 제도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걸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